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다시 터진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무기대여법 등을 통해 연합국을 지원하려고 했던 미국의 불가피한 선택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여파는 곧 유럽과 전 세계로 파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예고하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1916년에 조인된 베르사유 조약은 화해의 바탕을 둔 평화를 약속하지 못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에게 가혹하고 굴욕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약에 대한 독일인들의 분노는 대단했으며 연합국에 대해서 강렬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배상 조건으로 허덕이고 있던 독일은 세계공황까지 닥치자 경제가 거의 파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가존망의 위기 속에서 독일과 독일 민족의 영광을 되찾자는 구호를 외치며 히틀러가 등장했으니 이는 어떻게 보면 필연이었지요. 히틀러는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1935년 3월에는 베르사유 조약의 군비 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군비 증강에 착수하는 예정된 수순에 돌입한 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민족의 생활권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게 현재 독일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영토를 할양하라고 위협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파시스트,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1935년 5월 대동원령을 선포하고 10월에 에디오피아를 공격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군국주의 일본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운 후 침략의 손길을 중국 대륙으로 뻗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은 유럽의 분쟁에 또다시 휘말려들지 말자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1935년에 중립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립법에 따라 미국은 어느 교전국에 대해서도 융자와 무기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교전국들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구매하든 간에 현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 미국 국민이 교전국의 선박으로 여행하는 것도 금지되었지요. 하지만 이 중립법은 독일에게 미국의 간섭 없이 마음 놓고 유럽을 정복해도 되겠다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1936년 3월 독일은 비무장지대인 라일란트 지방에 군대를 다시 주둔시켰고 이탈리아는 5월에 에디오피아를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1937년에 선전포고 없이 중국을 공격했지요. 1938년에 들어서서 독일은 거리낌 없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4월에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였으며 9월에는 독일 민족이 많이 살고 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 지방을 합병했습니다. 이렇게 세계대전으로 치닫던 위기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수뇌들이 맺은 위넨 협정으로 잠시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1939년 3월 독일이 본심을 드러내어 위넨 협정을 깨뜨리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한 데 이어 9월에는 선전포고 없이 전격전 부대를 앞세운 압도적인 전력으로 폴란드를 점령해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유화 정책으로 히틀러를 달래는데 급급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그때서야 히틀러의 야심을 깨닫고 부랴부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지요. 전쟁이 시작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을 도우려고 했지만 고립주의자들이 우세한 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0년은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해였습니다. 6월에 프랑스가 함락당한 뉴스를 들으면서 진행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당연히 미국의 참전 문제였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삼선 대통령을 겨냥하는 루즈벨트를 단 한 번의 표결을 통해 후보로 지명하였습니다. 공화당은 기업가 출신이며 과거 민주당원이었던 웬델 윌키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지요. 두 후보의 기본 정책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윌키는 미국의 참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루즈벨트가 중립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지요. 윌키의 비난에 대해 루즈벨트는 중립에 대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애매하게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아들들은 외국의 전쟁에 파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막강한 군대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을 것이고 막강한 군대가 존재함으로써 미국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결국 미국인들은 공황의 절정이었던 1932년의 선거에서 공황을 타개할 대통령으로 루즈벨트를 지지하며 걸었던 기대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에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립에 대한 의지에 기대를 걸었다는 점이 달랐지요. 기본 정책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한 전직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선례가 작용하여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삼선 대통령이라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루즈벨트는 미국은 연합국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선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주장했지만 이를 들은 국민들은 반신반의했지요. 사실상 원조는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40년 9월 루즈벨트는 미국이 뉴펀들랜드, 버뮤다,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의 해군 기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50척의 낡은 군함을 영국에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연합국의 편에 서서 전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으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원조였습니다. 한편 1940년 12월 영국은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러 당장 전선에서 필요한 10개 전차사단 편성에 필요한 장비와 항공기, 함정 등 막대한 장비와 물자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것 역시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영국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호소했지요. 영국의 곤란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루즈벨트는 담화문의 초고를 직접 준비했으며 상무장관 해리 흡킨스의 건의에 따라 미국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무기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는 아주 멋진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루즈벨트의 담화문은 이 슬로건 아래 영국을 돕고자 하는 이유와 방법을 들며 국민을 설득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구절은 이러했지요. 침대 속에 틀어박혀 머리에 모포를 뒤집었어도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러한 위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지금 불타고 있는 이웃집에 호스를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웃집이 불을 끄고 호스를 돌려주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12월 29일 루즈벨트는 노변담화라는 이름이 붙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집령 발동의 근거가 될 군사력 증강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루즈벨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국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때 야기되는 법률적 제약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이 문제는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거의 폐기 상태가 되어버린 1892년의 법령 조항을 찾아냄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은 공공복지에 유익할 때는 군수품의 대여를 의회가 허가한다라는 조항이었지요. 마침내 루즈벨트는 1941년 1월 6일 의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4가지의 자유를 역설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꼭 방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들에게 무기를 원조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892년의 법령을 근거로 70억 달러 상당의 군수품을 영국에 대여하기 위한 법안을 입안하여 1월 10일 하원에 상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전환시킨 무기대여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미국의 방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느 나라에게든 무기를 대여해주고 전쟁이 끝나면 현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원조하겠다라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없는 영국에게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뜻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었지요.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이 법안은 결국 미국 방어 증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상하원에서 가결되었으며 3월 11일 루즈벨트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지요. 한편 이 법안에 반대했던 태프트 상원의원은 무기 대여를 정원의 호스가 아닌 씹고 나면 버려야 하는 껌에 비유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 법안을 독재자법이라고 비난했으며 일부 여성들은 백악관과 의사당 앞에서 무기대여법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무기대여법이 제정된 후 루즈벨트는 곧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독일 잠수함들의 방해를 제지하고 군수품을 영국까지 안전하게 수송하는 문제였지요. 국방장관 스팀스는 미국 해군이 직접 영국까지 영국의 수송선들을 호송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고립주의자들의 반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가 반대파를 설득하는 데 쓴 개념이 이른바 서반구 방위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대여받은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이 항해에서 지나갈 서쪽 대서양은 중립지대인 동시에 미국의 책임에 여기기 때문에 미국 해군이 수송선박을 영국 해역까지 호송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였지요. 미군의 함정들은 이 개념에 따라 독일 잠수함의 위치를 탐지하여 영국의 수송선에게 무선으로 전해주는 방법으로 수송선단을 호위하였습니다. 1941년 6월 독일군이 소련 영토 깊숙이 침공하자 루즈벨트는 의회를 설득해 소련에게도 무기 대여 혜택을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1945년까지 이 법안에 의해 약 500억 달러 상당의 군수물자가 연합국 측, 특히 영국의 전체의 약 60%, 소련의 전체의 약 22%, 그 밖에 프랑스, 중국, 우크라이나 등에 공급되어 연합국을 승리로 이끈 일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처음 독일은 미국의 수송선단 호위 작전에 대해 아무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잠수함은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한 달 전인 5월에
브라질 앞바다에서 미국 상선인 로빈 무어를 격침시킨 데 이어 9월에 영국의 수송선에게 독일 잠수함의 위치를 알려주던 미국의 구축함 그리어에 발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루즈벨트도 독일 잠수함이 발견되면 무조건 발포하라는 명령을 해군에 하달하였지요. 10월에는 미국의 구축함 커니와 루벤 제임스가 아이슬란드 해상에서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많은 승무원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루즈벨트는 독일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이런 침묵은 2달 뒤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진주만에서 깨지고 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다시 터진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무기대여법 등을 통해 연합국을 지원하려고 했던 미국의 불가피한 선택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